좀 더 진하게, 좀 더 핫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 엑스포 관심이 참 많으시죠.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부산 세계박람회에 유치 제안서를 작성하고 지금 각종 유치 전략이라든지 홍보 전략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이제 유치서, 계획서도 쓰시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그러면 함께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 좀 더 해주실 거예요? 예, 우리 부산 세계박람회가 이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부산 세계박람회가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냐, 또는 그냥 뭐 돈을 많이 쏟아붓는 그런 홍보성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막바지에 다가다 보니까 워낙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좀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본격적인 얘기 듣겠습니다. 예. 함께 하시죠. 오늘 한 시간 김병진이라는 사람의 성과와 업적, 개인적인 인생 도전과 미래 계획까지 들어봅니다. 김병진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어릴 적 그 엑스포,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산 엑스포가 뜨면서 굉장히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 본인 소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롱인사이트라는 회사의 상임 특임위원으로 있는 김병진입니다. 저는 한 1년 반 전부터 해서 우리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유치 제안서 작성, 그리고 그 이후에 실사 준비,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뉴스레터라든지 각종 홍보에 대해서 전략과 자문을 하고 있는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시작부터 지금 홍보 단계까지 계속해서 일을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2030 부산 엑스포 세계 박람회, 근데 과거에 저희가 뭐 대전도 있었고 여수도 있었고 엑스포가 있었는데 이거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기존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전 박람회, 그리고 여수 박람회, 여수 엑스포, 대전 엑스포로 기억을 하시는데, 네. 그 엑스포들은 그 진정한 세계 박람회, 월드 엑스포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부산 세계 박람회가 월드 엑스포라고 하는데요. 그 두 박람회의 차이점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대전과 여수는 엑스포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인정 박람회, 또는 스페셜 박람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박람회들은 3개월 정도의 기간에 특정한 주제만을 가지고 한정된 공간, 25헥타르 정도 되니까 한 7만 6천 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 면적에서만 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정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에서는 과학을 다뤘고요. 그 다음 여수에서는 해양을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큰 행사라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세계박람회는 진짜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 그 공인 등록 박람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등록 박람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엑스포에는 월드를 붙여서 세계 박람회, 월드 엑스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장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이제 개최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주제가 한정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길, 모든 길에 대해서 광범위한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고, 엑스포장이 100만 평 정도 됩니다. 우리 부산 엑스포가 100만 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수나 이제 대전 같은 인정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장, 건물 같은 것들을 개최국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입주해서 임대해서 쓰는데 우리 세계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각국에서 자기가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그래서 자기 나라의 고유성을 담아서 건축도 하고 향후에 철거까지 직접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크게 엑스포의 종류가 다르고 요번에 하려고 하는 부산 세계박람회가 진짜 세계박람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엑스포 얘기를 하셨는데 엑스포는 부지의 크기가 제한이 없다. 하지만 부산 엑스포는 100만 평. 예, 100만 평 조금 넘게 근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산에 100만 평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대상지가 네. 이제 부산은 이제 북항,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알고 그 국민들이 알고 계신 부산항이라는 이제 부산의 북항입니다. 네. 이 북항을 대상지로 해서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을 했고요. 한 104만 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항의 의미를 좀 보면 이 부산항이라는 게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중에도 그랬고 이때 수많은 구호물자들이 이제 부산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를 먹여 살렸습니다. 구호를 했고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온갖 구호 물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화물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그걸 재가공해서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산항이란, 지금 북항이라는 곳이 그 바다의 이러한 기능들을 화물한테 모든 기능들을 다 준 거죠. 그래서 부산항은 원래 컨테이너 항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컨테이너 항만을 부산 신항으로 다 옮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북항을 지금 재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재개발은 항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 그 바다와 항구를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예전에 컨테이너들이 왔다 갔다 했던 화물이 점령했던 곳들을 사람들의 창의성과 그 다음에 지식들이 교류되는 그런 비즈니스 타운으로 바꾸려는 원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스포와 이게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부산항을 따라서 그 니은자 형태로 해서 전부 다 재개발되는 곳들을 엑스포 사이트로 개발을 하고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이 뭐 시설이 그대로 존치되는 게 아니라 참가국들이 자기가 건설했던 건축물들을 다 철거를 합니다. 그 철거하고 난 곳에다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타운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엑스포마다 여러 가지 레거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부산도 이제 뭐 빅데이터 사일로 같은 레거시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엑스포 사이트인 북항 이 지역이 엑스포를 마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타운으로 바뀌고 하는 것 자체가 엑스포 역사상의 길이 남을 레거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화물이 점령했던 곳들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다시 여기에 지식이 교류되고 새로운 창의성이 나와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중심지가 되는 이것이 엑스포의 정신과 또 부합되는 그런 걸로 엑스포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진정한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너도 나도 유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2030년 세계박람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탈리아, 네. 우리나라 3개국이 남아있는데 원래는 러시아의 모스크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오데사가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네. 물론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모스크바라는 자격 탈락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오데사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이라서 그때까지 복구가 힘들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중재가 됐고요.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 그리고 부산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인 부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3개국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세계 박람회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네. 수많은 공공 외교가 일어나고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파급 효과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상하이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예. 상하이 엑스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대가 진짜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으로 바뀌어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각국의 경쟁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 뭐 마지막은 지금 3대 1입니다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뭐 그 권력자라고 얘기하는 빈살만이 전면에 나서서 네. 이제 그 유치전을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 그 172차 총회 때 네. 이탈리아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나와서 이렇게 그 연설을 하니까 급조해서 이탈리아 총리도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급하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각국이 이제 전력적으로 이제 그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박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주 정도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어느 누구가 될지 모른다. 뭐 이 정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말이면 이제 아주 긴박한 상황 중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부산시에서 유치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엑스포를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엑스포를 한번 개최하면 그 도시는 그 글로벌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 해양 수도라고 얘기를 하고 국제 관광 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뭐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큰 빅 이슈가 없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부산이 대박람회를 유치하고 잘 개최함으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홍콩 같은 도시, 뭐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얻고자 하는 게 부산시의 그런 목적인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가적으로 봐도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 큰 영토를 수도권만 활용해서 성장시킨다는 거는 조금 아깝죠. 그래서 지역에도 이런 성장축이 하나 필요한 거고 그러면 부산을 새로운 성장축, 우리나라에서 갈라먹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면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11월 말에 결정은 되지만 앞서서 지금은 아주 근소한 차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치 가능성. 예, 저는 보통 이 질문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경쟁국들의 상황이 전 세계의 최종적으로 과반을 얻을 만큼 뭐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 생각, 우리 정부, 우리 기업들이 같이 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진정성들이 우리 그 172개 BI 회원국들한테 잘 전달돼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회원들이 이제 투표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예, 회원 국가들이 국가가 투표를 투표를 한다고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정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싸이나 조수미나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PT도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오일머니가 풍부하니까 이런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면 불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네. 우리가 이제 월드컵이나 또는 이제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속한 위원들 개인이 투표권을 가지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 엑스포 같은 경우는 BI 회원국의 국가가 투표권을 가집니다. 네. 국가 정상이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재정 로비 뭐 이런 부분들이 먹혀 들어갈 확률들은 조금 낮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비즈니스 관계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뭐 국가적으로 폄훼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암만 해도 이슬람의 대장 국가 뭐 이렇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인 한계성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있고요. 폐쇄성에 기반해서 그런 폐쇄성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투명성 국가라서 뭐 사우디처럼 뭐 돈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뭐 K컬처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 이렇게 매력을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우리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지만 네. 훨씬 더 많은 나라는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나라로서 대한민국의 매력.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사우디보다는 좀 더 앞설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들의 오래된 역사, 문화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강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을 하면 네. 이탈리아 로마는 전 세계인들한테 한편으로 너무 식상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이 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유럽표가 많은데요. 유럽은 옆집이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이탈리아를 많이 갔을 거고 이탈리아에 대해서 좀 식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보면 그 앞에 2015년에 열렸던 밀라노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럽 국가들의 참가율이 떨어졌습니다. 아, 왜냐하면 옆집에 사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갈 필요가 있어? 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뭐 유치전이 지금 치열한데 만약 우리나라 부산이 유치가 된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듯이 주제는 정해진 건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주제의 범위는 이제 세계박람회 같은 거 정한 게 없는데 네. 저희가 유치 제안서를 낼 때 각국의 주제를 이제 내죠. 제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대전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인류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지금 이 지구를 휘감고 있는 기후위기를 촉발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이나 기술 혁신들이 좋은 성과를 내긴 했지만 가진 자한테 기술은 굉장히 좋은 거고 그거를 가지지 못한 자들한테는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술의 양면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기후위기나 기술 격차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삶은 네. 그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 다음에 사회적 계층적으로나 수많은 격차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는 인류가 힘을 합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게 우리 엑스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단순하게 무슨 사업을 하나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나 한다고 바뀌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새로운 대전환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이 대전환의 길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힘을 모으는 대전환의 길을 들어서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엑스포의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산이 이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운 외교 또 경제 중심으로 나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되는 창출 효과, 기대 경제 효과 이런 것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엑스포 이제 유치 제안서를 내기 전에 네.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우리나라의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43조 원, 그리고 부가치 유발 효과가 18조 원 해서 총 61조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리고 고용이 한 50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그 부산 세계박람회의 총 예산이요. 네. 이제 57억 2,7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 7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7조 5천억을 해서 60조 넘는 경제적 유발 효과 하면은 꽤 괜찮은 장사일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저는 그 단순하게 이런 수치적으로 나오는 경제적 유발 효과보다는요, 길이 남는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상하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 나면 말 그대로 세계인들이 다 와서 보고 즐기고 관심을 가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가 되고요. 그럼 이 효과는 한두 해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질 거고, 여기서 수많은 글로벌 비즈니스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하나의 성장축이 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요. 이런 이제 엑스포가 끝나고 이제 남기는 걸 레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레거시는 파리 에펠탑입니다. 파리 에펠탑은 1800년도 때 그 엑스포를 하고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에도 그 파리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이 몰려가는 수많은 이제 경제적 효과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인이 찾게 되는 일종의 랜드마크, 국가를 대표하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거점을 만들어내서 훨씬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뭐 예. 올림픽도 하계, 동계도 하고 월드컵도 치러내고 부산 유치를 위해서 그럼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이나 올림픽하고 다르게 뭐 그 위원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투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부터 뭐 그 최다 득표자가 선정되는 게 아니라 1차 투표 때는 3분의 2 이상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종 후보 둘 중에 하나가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보통의 투표
그 선정 방식들은 특정한 위원들한테 내 표를 처음에 많이 끌어오는 게 유리하지만 아하. 이건 그렇지 않고 첫 번째는 우리가 결선 투표를 나갈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뭐 상대 첫 번째 떨어지는 국가의 표를 우리가 많이 흡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두루두루 원만한 외교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과 향후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라는 그런 기조.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그 나라의 발전도 돕고 우리도 같이 성공하자라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유치전을 펼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특위위원께서는 이제 이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의 초반 뭐 제안서부터 열심히 참여를 해오셨는데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예, 이거 제일 처음에 이제 유치 활동 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그때 제가 이제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이라는 원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임기 막바지였습니다. 임기 막바지였는데 우리 부산시의 엑스포 담당 국장과 부산시에는 이제 범시민유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시민 조직인데요. 그 위원장님께서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당신 이제 원장도 끝나가는데 당신 그동안 경험 이것들을 엑스포 유치하는데 조금 기여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해서 부산 시민의 입장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시민의 입장에서 부산의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계시는 을 위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엑스포라는 것이 특히 세계 엑스포라는 것이 그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또 집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새로운 건축물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고두고 인류에 좀 도움이 되는데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에펠탑을 말씀 잠깐 드리긴 했는데요. 네. 이게 엑스포가 사실은 이제 세계의 산업혁명과도 연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851년도에 런던 엑스포를 했는데 네. 그때 세계 처음으로 첫 선을 보인 게 증기기관입니다. 오. 이 증기기관으로부터 이게 산업혁명이 시작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 산업혁명과 세계 박람회는 그 동일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3년도 뉴욕 엑스포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처음으로 첫 선을 보입니다. 요즘 많이 쓰잖아요, 예, 우리들은. 그래서 이걸 고층을 이제 편안하게 올라가는 건데 이 엘리베이터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파리 그 엑스포에서 네. 에펠탑이 만들어지는데 그 300m짜리 에펠탑을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고 눈으로만 봤을 건데 그렇죠. 그걸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철골조 최고의 철골조가 훨씬 더 흥미로운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76년도 이제 그 필라델피아 엑스포에서는 전화기가 네. 처음에 등장했고요. 에디슨도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1878년 파리 엑스포 때 에디슨의 전구 네. 그리고 추궁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누리는 문물들의 시작들이 다 여기서 나왔고요. 가장 가깝게 이렇게 보면 1939년 뉴욕 엑스포 때 TV도 나왔고 네. 나일론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이 나일론 플라스틱이 지금은 우리한테 혜택도 줬지만 또 약간 지금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예. 우리 가깝게 최초로 아시아에서 열렸던 엑스포가 이제 1970년 오사카 엑스포인데요. 오사카 엑스포 때 나온 게 무선 전화기입니다. 물론 이게 상용화되는데 20년 이상 걸리긴 그러네요. 했지만 처음 등장했고 그만큼 엑스포는 미래에 실현될 문물들. 우리 지금 CES나 이런 데들은 당장에 펼쳐지는 것들에 집중을 한다면 네. 엑스포는 보다 조금 더 먼 미래에 실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뭐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예, 또 그렇습니다. 고민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부터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열심히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걱정들은 많이 상쇄가 됐고요.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들은 요번에 실사 때 있었습니다. 요번 실사 때 첫날에 이제 서울에서 있고 네. 둘째 날에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실사를 이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사단이 부산역을 딱 도착을 했을 때 부산역에 5,000명이 넘는 맞아요. 시민들이 환호를 질렀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때 현장에 없었고 실제 실사장인 그 을숙도 생태공원에서 대기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닌데 약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열렬하게 하는 게 이게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들이 이제 전용 버스를 타고 일수도 생태공원에 오는데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날에 봤던 실사단의 표정과 거기를 거쳐서 온 실사단의 표정은 확실히 바뀌어 있었고요. 그리고 실사단이 그때 그 평가를 뭐라고 했냐면 마치 내가 락스타가 된 것 같다. 뭐 그만큼 이렇게 열렬한 환호가 시민들의 그런 응원이 자기들의 가슴에 와닿아서 이 이후로는 실사단이 부산에 대해서 너무 좋은 평을 해서 이거 굉장히 효과 있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또 프리젠테이션 예. 하고 많은 우리나라의 알만한 세계적인 인물들도 함께 PT에 나서서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재미난 얘기 없었습니까? 예, 그 172차 총회 때 있었던 경쟁 PT 때인데요. 우리 뭐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서 연설도 하셨습니다. 그거 할 때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인트로를 이제 싸이가 물론 영상은 이제 그 카리나가 하고 네.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싸이가 실제로 등장을 해서 했었는데 그때 가장 재밌었던 게 이제 박재상 씨가 제일 처음에 그 선글라스 없이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박재상으로 소개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싸이라는 좀 이름이- 헷갈리죠. 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퇴장을 할 때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내가 진짜 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BI의 회원국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폭소와 함께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마지막 PT를 장식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PT 그 대통령이 이제 그 PT 연단에 선다는 게 이제 하루 전날 이제 발표를 보도자료가 사실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했었는데 우리나라 다음이 이제 이탈리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체를 이제 중계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이탈리아 총리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되게 이상했던 게 그 뒤에 화면이 그래도 총리가 등장하는데 총리의 말과 화면이 전혀 매치가 안 되고 첫 번째 발표했던 연사의 배경 화면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국가 정상이 나가서 공개적으로 PT를 하는데 화면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안 맞는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탈리아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이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순서에 없던 깜짝 등장을 하셔가지고 PT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PT가 진정성을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박재상뿐만 아니라 그 카리나도 등장을 하고 마지막 때는 조수미 씨도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진정성을 같이 전달하는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뭐 그 르 파리지앵이라는 그 현지 언론, 네. 파리 현지 언론이라든지 뉴욕 타임스라든지 이런 데서 꽤 호평의 기사들이 이제 게재가 된 것들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와 반해서 이제 우리 뭐 경쟁 국가라고 얘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외부의 시선에 굉장히 조금 많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거의 연사들이 여성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일종의 전략성이죠. 이제 폐쇄적 국가, 그다음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여성 연사로 거의 도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 나온 연사들이 대부분 왕족이었습니다. 네, 결국엔 그건 뭐냐면은 여성들한테도 개방성을 자기들은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국민의 계층이 아닌 뭐 일부 왕족이다 이렇게 다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여전히 스스로 그 폐쇄성과 뭐 이런 부분들의 한계를 드러낸 PT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K컬처, 뭐 K팝 이런 부분에 영향력이 좀 많이 보이는 게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번에가 3차 경쟁 PT였고 2차 경쟁 PT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오징어 게임을 전면에 내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재밌어하고 그래서 우리 그 현장 PT 할 때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세계 박람회 유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 클릭 수가 제법
많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PT가 감동도 주고 재미도 주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표현해온 PT들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4차 PT가 이제 마지막 경쟁 PT가 이제 우리 11월 달에 이제 173차 총회 때 있을 건데요. 그 준비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PT까지도 재미나면서도 감동적인 PT가 되기를. 마지막 한 표라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왜냐면 앞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었고 이번에는 약간 팝 쪽이었다면. 그 부분은 절대 대비라서. 알겠습니다. 대비. 나중에 공개되면 저희가 한번 보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